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의 마지막 시간으로 포스트 휴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이라는 그 사조 혹은 사상 혹은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철학을 정의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철학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철학은 이제 개념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 개념을 만드는지는 제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동물이나 식물이 되어보기도 힘들고 아무리 동물과 식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개념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만이 오직 그 개념을 만든다고 하면은 개념을 만드는 게 철학이고 개념에서 주체를 뽑아내는 것, 주체를 삭제하는 것, 이게 과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최근에는요. 예전에는 이제 과학이 있고 과학의 주체를 입히는 것이 철학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드는 생각은 조금 이제 달리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캉이 얘기하기를 철학의 구멍을 메꾸는 것이 수학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철학의 구멍을 메꾸는 것이 수학이고 정치의 구멍을 메꾸는 것이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발하게 썼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정말 기발하게 만들어냈구나. 그리고 이번 수업에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 라캉의 이런 말들이 이해되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얘기 앞에 휴먼 앞에 포스트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유, 인간 이유에는 뭘까? 이런 얘기들을 한 여러 철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철학자를 제가 저기다 적어놨고요. 이제 두 분 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왜 여성이 포스트 휴먼 사상을 대표하느냐라는 것은 오늘 수업에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 포스트 휴먼 사상은 그 역사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이 가장 앞선 철학이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앞서 있는 철학이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최근 것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철학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갈지 우리가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포스트 휴먼이라는 사상을 이해하기 전에 그러면 휴먼이 뭘까? 라는 것을 누군가는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얘기했겠죠. 그러면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사실 휴머니즘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오해할 수도 있고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의 개념이죠. 생각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요. 이게 비슷한 걸로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진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What is progress? 진보란 무엇인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서울 환경국제영화제에 이제 가서 하루 종일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광주 시절이었는데요. 10년도 넘었네요. 광주에
이제 지스트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서울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광주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좀 갈증들이 있어서 하루는 이제 서울 환경 국제영화제를 이제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영화를 본 거죠. 영화를 하루 종일 본다라는 게 되게 힘든 일이긴 한데 뭐 그 정도로 갈증 같은 게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What is Progress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이제 첫 장면이 뭐냐면 이 프로그레스가 뭔지 이제 학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감독이 다니면서 What is Progress 이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받으면 이제 약간 싱긋이 웃는 거죠. 진짜 진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꼭 정치적이 아니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뚜렷한 관점이 있으세요? 진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화의 출발이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되게 당혹해하고 답을 빨리 못하는 정말 진보가 뭐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진보가 뭐냐 보수냐 뭐냐 이러면 잘 모르고 과학이 뭐냐 이러면 또 얘기가 빨리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머니즘이라는 건데 휴머니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 다 알잖아. 뭐 다 이해하고 있는데 뭘 또 그런 걸 다시 이렇게 되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완벽하게 체화되어 있는 거죠. 휴머니즘이라는 게 체화되어 있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를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꽤 전에 이 수업 시간에 꽤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괴테와의 대화를 에크만이라는 이제 젊은 이제 사람이 계속 한 1000번 정도를 괴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괴테와의 대화. 이제 1이 특히 좋아요. 2도 나와 있는데 뭐 2까지 읽어서도 좋지만 이제 1을 읽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이제 그때 막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에크만이 이제 괴테한테 순수 이성 비판을 내가 꼭 읽어야 되느냐? 지금 뭐 베스트셀러다 난리 났다 막 이러니까 이제 괴테가 그러는 거죠. 우리 독일인들은 괴테의 순수 이성 비판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순수 이성 비판의 책이 참 좋은데 또 시간 많으면 읽어도 된다. 하지만 독일인들한테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체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로 정의를 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체화했기 때문에 굳이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것이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휴머니즘이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휴머니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휴먼이잖아요. 그런데 휴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학 혹은 인간이즘, 휴머니즘을 다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왜 이미 인간인데 인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 이런 거죠. 그럼 뭔가 인간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7세기로 돌아가 보죠. 17세기 혹은 16세기 르네상스 이제 시절이 온 거죠. 르네상스도 또 그렇잖아요. 르네상스도 뭐 이해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르네상스를 그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정도에서만 이해를 해보자 이거죠. 체화된 정도로만 하면 그때는 인간이 다시 부흥되고 문화, 인간, 다음에 특히 언어. 제가 돈키호테 얘기를 하면서 언어가 이런 거야라고 이제 처음에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인간이 언어가 있구나. 우리한테 언어라는 게 있었지. 뭐 이런 시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배경에는 뭐냐면 그 이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르네상스 이전에는 뭐가 우리를 지배했다냐는 거죠. 이거는 신이 우리를 지배한 거죠. 종교, 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니까 인간이 좀 되어보자.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보자라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것. 그거를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한 거죠. 17세기에는요. 17세기에는
인간 중심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그때 당시에 떠오르게 된다라고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소개를 드리면, 처음에는 생물학적 인간이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인간인가, 어떤 종류인가, 동물과 뭐가 다르고 식물과 뭐가 다르고 비인간과 뭐가 다른가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생물학적이라 하면 마음과 몸을 함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마음과 몸을 함께 다루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담론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담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확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인문학자들이나 예술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담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담론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인문학자들하고 이제 토론을 시작할 때 담론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은 담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구나. 뭐 하면 무슨 담론, 뭐 정치 담론, 평화 담론, 페미니즘 담론, 뭐 이렇게 담론을 많이 써가지고, 담론이 뭘까? 또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걸까? 인문학자들이 담론이라는 말을 특별한 설명 없이 쓰는 배경에는 뭔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불편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제가 담론을 다 쓰느냐, 다 이해하고 쓰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어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주체를 표현하는 것, 이걸 담론이라고 이해해보자 이거죠. 제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더 좋은 이해가 있으면 그것을 쓰셔도 돼요. 그런데 언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간의 주체를 이해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것을 이제 담론이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처음에는 생물학적 인간, 두 번째는 담론적 인간, 세 번째는 도덕적 인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죠. 휴머니즘을 이 세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17세기입니다. 17세기. 이제 르네상스 시대죠. 그러면 처음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휴머니즘이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로부터 출발을 했고, 특히 이탈리아로부터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 휴머니즘을 발전시켰다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인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서구인, 백인, 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백인, 서구인, 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을 오늘 얘기하는데, 휴머니즘을 뭐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라는 거로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고, 포스트 휴먼이라는 책을 바로 읽어버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오해할 소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럼 뭐라고요? 남성, 백인, 서구, 유럽이죠. 유럽 국가. 이런 아마 생명학 혹은 생물학을 다뤘을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담론을 얘기해보자. 담론을 얘기하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을 생각을 이해해야 되죠.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휴머니즘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휴머니즘을 위한 담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혹은 그들의 문학이라, 셰익스피어의 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다음에 철학적 사조, 철학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염두에 좀 두자 이거죠. 일단은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는 다시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도덕이죠. 그들의 도덕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서양의 도덕을 가지고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수업에 많은 공부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왜 앞에 있는 분은, 강사분은 왜 맨날 서양에 얘기하느냐라는 건 지난주에 제가 좀 얘기를 했었죠. 우리 동양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동양의 것을 다루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저의 깊이가 그만큼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양이 어떤 상황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나
가치들을 풀어가는 반면에 서양은 개념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것으로 풀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카데미아죠, 대학이라는 상아탑에서 다루기에는 서양이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보면 도덕을 배울 때 뭔가 이 살짝 다르죠. 우리가 안 다루면 이상하니까 균형을 맞추는 척하면서 동양이나 논어 맹자 혹은 율곡이 뭐 이런 것들을 다루죠, 그죠? 다루는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 교과서를 쓴 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그분들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이 되게 우리는 서양의 도덕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다라는 거죠. 지식으로,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플라톤이 뭐냐, 소크라테스가 뭐냐면 뭔가 떠오르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프로에서 이런 게 나오죠. 율곡이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가서 막 율곡이 선생이 되게 유명한 분이고 막 나오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우제라는 이제 이우제 직업이 뭐죠? 이우제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가 대표적인 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이제 임진왜란 때 왜구를 물리쳤다라는 대표적인 업적이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는 플라톤, 뭐 칸트, 괴테 이러면 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우제라는 분의 질문은 뭐냐면 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데 대표적인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 이제 유재석이라든지 이제 다른 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제발 좀 그렇게 따지지 말고 넘어가자. 유명한 사람이면 유명한 사람이지 뭘 따지냐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되게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라는 분이 왜 유명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곡 이하면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느냐? 그냥 존경한다라는 말은 자주 하는데 왜 존경하냐라는 거죠. 이우제라는 분이 얘기한 왜 우리가 이를 존경할까?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 정도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도덕을 다룰 때 한국적 뭐 혹은 일본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도덕을 우리가 생활에 일상화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담을 정도의 지식이 어쩌면 그 동양 철학의 성격상 그죠? 깊이가 낮았스가 아니라 성격상 조금 뭔가 이렇게 닿지 못한 게 아닌가, 혹은 우리가 학문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두고 여러분이 만약에 교과서를 만드는 분이든 혹은 교과서를 없앨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철학을 가진 분이 나중에 된다고 하시면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마음을 둬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을 다루고 오늘 도덕을 다루고자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휴머니즘의 세 가지, 생명, 담론, 도덕, 이 세 가지 가지고 휴머니즘을 다루었다는 거죠. 무엇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루는 거죠. 그럼 제일 아래 도덕을 가지고 도덕에 대해서 특히 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학자를 우리는 니체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죠? 니체는 심지어 망치를 들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도덕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망치로 깨부수는 거죠. 망치로 그 사람의 도덕을 깨부시는 철학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나는 망치 철학자. 이 망치는 어디에 필요하냐? 도덕이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걸 때려 부시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이런 철학자로 되게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생명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죠. 그럼 생명이 백인 위주의 남성 위주의 서구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신으로부터 탈출하고 인간이 우뚝 이렇게 선언되는 성공을 하게 되죠, 그죠? 휴머니즘이 우리의 모든 사상이나 모든 관점과 판단과 이걸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거죠. 무슨 부작용이 생겼을까요? 서구 위주의 사람만 존중하게 된다는 부작용이 생기죠. 이러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휴머니즘이 인종차별이다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탈출하고
인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네들끼리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아시아 와가지고 아시아 사람한테 우리가 한번 휴머니즘을 세워보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했겠죠. 하다 보니까 우뚝 서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백인 위주의 서구 문화 중심에 생기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소중하잖아요. 그 사상이 소중하니까 옆에도 보니까 아시아인을 보니까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미개인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이렇게 보면 좀 미개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차별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나치 같은 사람은 게르만 민족이 핵심적인 인종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편견과 아집과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유태인을 학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종 외에 다른 인종, 그리고 우리 인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인종, 우생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생학. 어떤 인종이 독특하게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종은 그냥 죽여버려도 되겠다, 멸종을 시켜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는 지금 보면은 위험하지만 그 당시에 독일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연설을 잘하는 히틀러한테 빠져있던 독일 사람들은 그게 열광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 비슷한 현상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파시즘을 보자고요. 이 파시즘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파시즘은 독재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휴머니즘 관점에서 파시즘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요? 파시즘 이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거는 뭐 또 너무 또 예민할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죠. 어쨌든 생명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가 뭐죠? 남자들끼리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시대 당시에는요. 그 대부분의 정책을 결정하고 가진 자와 혹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남성이니까 남성 위주의 사상이 뿌리 내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 서구, 유럽, 남성 중심의 얘기들이 퍼져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휴머니즘은 일종의 완성된 경지를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부작용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반동으로 해서 여기에 좀 이상하다 이런 게 우리가 존중하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라고 해서 나온 게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반휴머니즘이죠. 엔타이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엔타이 휴머니즘은 그 흐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거든요. 이게 자세하게 모든 철학적 사조와 이런 것들 쭉 밟아 나가기에는 제가 모자라기도 하고 오늘 이 1시간 동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흐름만 이해해도 저는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반휴머니즘이라는 것은 휴머니즘에 반대하는 거죠. 휴머니즘의 좋은 점을 반대할까요? 이게 아니라 휴머니즘에서 파생된 편협된 시각 혹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뭔가요? 백인을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 국한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서구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 시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국주의 이런 게 나오죠.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나오는 거죠. 이 배경에도 그 사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잘한 다음에 저런 미개한 나라들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죠? 이런 데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의 좋은 점이 아니라 그런 어떤 편협된 시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성 위주의 생각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정도에 반휴머니즘에 생기는 여성도 그러면 위치가 정해져야 되겠다. 여성도 동등한 위치에 되겠다라는 것들이 해방의 개념으로, 이게 이제 흑인 해방과 포함해서 이제 여성의 해방의 개념으로 페미니즘 사상이 이제 부각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바로 가보죠. 바로 이제 다르게 가보지 않고, 그러면 포스트 휴먼에서 페미니즘은 뭘까요? 제 질문은 뭐냐면요. 첫 번째, 휴머니즘은 남성들이 하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너무나 큰 벽이 하나 있었죠. 신이라는, 종교라는 그런 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벽을 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얘기할 수 있었던, 그들이 생각하기에 얘기할 수 있었던 남성, 백인, 유럽 국가들 위주로 했는데 그 중에 남성이라는 중심 사상이 뿌리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편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얘기들이 문제가 나오고 다른 토론이 나왔을 때, 이거 그냥 남성들끼리 그냥 하던 관습대로, 아비투스라고 그러죠, 그죠? 아비투스를 꼭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남성 위주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이 왜 거기서 배제됐는지 처음에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면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반휴머니즘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배경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여성의 해방을 여전히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에도 페미니즘이 여성 해방의 주제를 여전히 다루느냐, 이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해방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휴머니즘에서의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이 아니라 여성성이라는, 이번 학기를 통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여성성이라는 관점을 부각시키는 페미니즘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저나 여기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과 저에도 여성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이 사회에서 발휘될 수 있는 사상을 내고 싶은 것이 페미니즘인데, 그 페미니즘은 포스트 휴먼 사상 속에 있는 거지 반휴머니즘 사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대표적인 학자로 도너 해러웨이나 로지 브라이도티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 두 사람 다 여성이잖아요. 그죠? 여성인데 이 여성이 자기들이 페미니스트라고 나와 있고 책에도 페미니스트라고 적혀 있다, 그죠?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분도 내가 아는 여성 해방주의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분들의 책을 읽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페미니스트는 어디의 페미니스트냐면은 두 번째 있는 반휴머니즘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어디요? 포스트 휴먼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정의를 따지는, 이게 정의냐? 이게 정의냐?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이게 합법적인가? 이게 불법인가? 이런 계엄은 필요한가? 이런 계엄은 틀려 먹었나? 계몽은 해야 되나? 계몽은 하지 않나? 이런 이성인가 반이성인가 이렇게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정의라고 하고, 정의를 편의상 정의를 왜 꼭 남성에 두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역사의 깊은 꼬리 속에 일반 명사화되어 있고 우리의 언어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못 바꾸니까 언젠가는 바꿔야 되겠죠. 그 남성성의 정의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뿌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일반 명사화되어 있는 남성이라는 일반 명사 속에 들어있는 정의라는 문제가
일반 명사화되어 있는 여성성이라는 들어가 있는 보살핌이라는 그의 두 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페미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곡해를 하시면 포스트 휴먼에는 남자 생물학적 남자 학자들도 있죠, 그죠? 대표적인 학자를 제가 두 분만 든 이유는 우리가 굳이 여자 두 명을 들었으니까 남자 두 명도 들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페미니즘, 지금의 페미니즘을 뭐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가산점을 줘야지. 그다음에 출산의 의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하는 것들의 논의가 틀려 먹었다, 이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관점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남성성과 여성성은 이 시대의 요구에 있어서는 우리 한 학기 동안 다룬 기후 변화의 문제, 전쟁의 문제, 그죠? 그다음에 소득 불균형과 사회주의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포스트 휴먼 관점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하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관점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새로운 페미니즘과 새로운 자본주의와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존재론과 이것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자칫 얘기의 논의 자체, 담론 자체로 들어가는 게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나는 보수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는 진보야 그러면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선입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논의를 한 번 더 해보면 그럼 당신은 진보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 다 아는데 뭘 그런 얘기, 뭐 알긴 뭘 알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보수를 한다면 그거 너같이 맨날 너같이 그런 어떤 우리 그런 말하는 게 있잖아요. 심한 말로 자꾸 그렇게 자빨같이 따지는 거 하지 마라. 이러면 또 이제 뭔가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 꼴통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면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이라는 저쪽에 새로운 사조 이제 그 시대의 흐름으로 뭐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이거는 좀 다른 철학들하고 다르게 뭔가 엉성하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근데 그것이 이 포스트 휴먼의 가장 특징 같은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지나간 사람,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 클래식한 책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쉬는 거죠. 그리고 저런 도나 해러웨이나 로지 브라이드 같은 사람은 여전히 살아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며칠을 기다린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서 좀 만나 주시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포스트 휴먼 사상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과학을 공부하시든 뭘 공부하고 만약에 이제 어디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콜롬비아 대학을 가잖아요. 콜롬비아 대학이 이제 뉴욕에 있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콜롬비아 대학이 또 저런 포스트 휴먼 사상의 중심인 대학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몇 개 대학이 있는 거죠. 이제 텍사스 같은데 라이스 대학, 한국어로 번역하면 쌀대라고 하죠. 쌀대, 라이스 대학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분도 안 웃으시네요, 그죠? 제가 머쓱한데 라이스 대학이 쌀대 이러면 여러분 아재 개그라고 하죠, 그죠?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나와 있는 도나 해러웨이는 콜로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콜로라도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콜로라도에서 공부를 해서 콜로라도가 제2의 고향 같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에서 태어난 분. 역시 콜로라도는 그래. 뭐 이런 좀 이렇게 착각 같은 것도 해요. 막 산도 막 로키 산이 있고 뭐 이런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제가 공부했던 이제 그 콜로라도의 볼더시 같은 경우는 볼더에는 전부 다 운동을 하는. 제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모두가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하고 밥을 도시락을 먹잖아요. 그럼 도시락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한 5명이 이렇게 도시락을 먹잖아요. 그러면 저 빼고는 전부 다 야채만 먹는 거예요. 야채만. 뭐 이러고 그런 당근 같은 걸 막 씹으면서 맛있지 않냐 뭐 이런. 나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콜로라도의 정신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막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도 많고요. 뭐 이런, 그리고 막 참선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막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너 헤러웨이가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요.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연결이 쭉 이제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을 한번 따져볼까요? 아까 제가 첫 번째가 뭐였죠? 생명, 생물 뭐 이런 걸 다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담론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도덕이었잖아요. 그럼 도덕을 따져보자 이거죠, 한번.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요. 휴머니즘이 나왔던 17세기 정도의 도덕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막 출발해가지고 신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신으로부터 요만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안 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했겠죠. 이거는 꼭 이래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규범들을 쌓아가는 것들을 철저하게 도덕이라고 이해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졌느냐면 합리주의를, 우리가 이성과 합리를 이 수업 시간에 조금 다르게 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이성은 내가 나인 이유가 이성이잖아요. 그럼 합리는요? 그러한 합리 중에서 이 사회가 공통으로 가질 만한 것, 이것을 합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리는 늘 의무가 따르는 거죠. 예를 들면 칸트 같으면은 이런 것이 옳음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이거는 뭐 다른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리스토텔도 했겠고 뭐 다른 사람도 했겠죠, 그죠? 소크라테스는 안 했을 수도 있죠. 뭐 계속 대화하면서 뭔가를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플라톤 같은 이데아가 뭔가요? 이데아? 저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 조옥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그럼 이제 저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 딱 한 번 보셨네, 그죠? 저기를 있는지.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누군가 정해주고 나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있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혹은 도덕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거죠. 이런 시절이 저기에 있는 휴머니즘이죠. 이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잘 안 따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온 게 뭐죠? 혹은 이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규범을 내가 왜 안 따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벌을 준다든지 이럴 수 있죠. 이게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영어로는 enlightenment. 그러니까 뭔가에 당신이 현혹되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 이걸 계몽주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계몽주의라는 뒤에는 뭐냐면 도덕이 뭔가 있다라는 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휴머니즘의 대표적인 거라면 반휴머니즘은 뭘까요? 도덕 같은 것은 정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길이 우리한테 공동으로 보이고 그 공동에 보이는 것을 행동하고 말하고 가치를 두면 그것이 도덕이지, 도덕이 워낙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포스트 휴머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휴머니즘은 어떻게 되죠? 도덕이었던 것을 아니라는 데 너무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휴먼의 도덕은 뭘까요? 포스트 휴먼의 도덕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들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소개해드릴 이 책들을 보시면 도덕에 대한 얘기가 극히 드뭅니다. 도덕에 대한 얘기가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번 학기 우리가 다룬 윤리와 도덕의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분 나름의 도덕을 만들어 가셔도 충분할 정도.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먼은 아직 태동되고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도나 해러웨이인데 그 영어로는 Staying with Trouble, Staying with Trouble. 그리고 여기 보면 한글로 번역된 책에는 트러블과 함께하기, 트러블과 함께하기라는 책이 도나 해러웨이의 책인데 이게 이제 1995년도에 쓴 책이죠. 아니요, 2015년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그 다음에 로지 브라이도 티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책입니다. 2013년도에 아마 쓰여진 책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여기 트러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트러블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책 제목이 트러블과 함께 하기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룬 도덕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상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도나 해러웨이가 얘기한 트러블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를 한번 돌아가 보자 이거죠.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여러분 생각이 어땠는지 제가 짐작을 해보면요. 한 몇 달 지나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한 몇 달 지나면은 뭐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 3, 4년 갔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만약에 이것이 누군가 전문가가 나와서 이 팬데믹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몇 년 갑니다. 예전에 패스트도 뭐 10년 이상 가기도 했고 10년이 나서 해결됐다 하더라도 또 살아나고 이렇게 됐을 때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마음상에서는 이런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팬데믹과 함께 산 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포스트 휴먼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한번 견뎌낸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다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이미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 코로나가 이미 있는 거죠.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트러블과 함께 하기를 이미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볼까요? 기후변화를 여러분 느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같이 막 갑자기 듣고 이러면 TV를 틀면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기후변화를 정말 우리 옆에 와 있구나 이렇게 체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의 지표인 이산화탄소를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느끼세요? 아침에 볼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뭐 400이다, 500이다, 뭐 60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갑자기 덥구나, 춥구나 이렇게 느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후변화의 지표를 하나 정도 더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더운데도 여러분 스페인에서 살다 보면은 그늘에 들어가면 그렇게 덥지를 않아요. 왜요? 습도가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이다, 500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덥구나, 오늘은 추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습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굉장히 더운 거죠. 지금 덥잖아요. 그죠? 이 지표를 기후변화의 지표로 가져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감각과 연결돼 버린다는 거죠. 감각과 연결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우리의 언어 속에서 그 느껴진 감각으로 감각되는 것이 언어 속으로 들어가고 언어 속으로 들어가면 가치화될 수 있고 가치화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후변화의 모호한 이산화탄소를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산화탄소란 우리의 감각과 연결되지 않은 지표만 씀으로써
더우면 온도를 보는데 만약에 36도가 되면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유럽에 가서 스페인에 가가지고 36도가 아니라 40도가 됐는데 그늘에 들어가면 덥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감각이 틀렸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표화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가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과 같이 괴롭지 않으냐라면, 우리가 증상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때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아프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 징후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함께하는 기후변화가 있다면, 코로나가 있다면, 아니면 타인의 고통이 있다면, 불평등이 있다면, 아니면 차별이 있다면, 인종차별이 있다면, 느끼지 못한다고 인종차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소득 불균형이 이 사회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지표화하고 언어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과 같은 신세대, 여러분과 같은 지성인들이 이것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감각화할 수 있고 감각화해야만 도덕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도덕은 누군가가 만들어주고, 대통령이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하자, 이러면 이거는 언제 사상인가요? 휴머니즘 때 17세기 휴머니즘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반대하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상당히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러면서 가장 정치적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없으면 정치에 끝까지 정치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행동을 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걸 보면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트러블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트러블로부터 벗어난 깨끗한, 기후변화가 없는 깨끗한 세상, 코로나가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데 과학이 쓰이고 철학이 쓰이고 윤리학이 쓰이고 이래서는 그래봐라 백날 해봐라 안 된다는 얘기를 이분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 뱃속에 있는 박테리아, 그죠? 제 내장에 있는 똥, 박테리아 더럽다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한 마리도 안 남고 깨끗하게 다 하면 나는 깨끗해지나요? 병들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온몸에 박테리아가 한 명 이상하죠. 한 마리도 없게 해야만 나는 견딘다. 결벽증 같은 걸 살면 은근히 이런 사람들이 병이 많고 아픔도 많고 병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이미 와 있고, 이 트러블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트러블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류의 목표가 아니라 트러블과 함께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뭐죠?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적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학기 초반에 다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purpose라는 어원이 뭐였죠? to propose, 제안하는 거죠. 그렇죠? 목적은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거. 내가 무엇을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목표가 뭐냐라면 그 끝에 있는 어디를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그죠?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목표라는 거는. 목적은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제안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이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 이 수업에 나가서는 다른 정의를 가지셔도 되는데, 이 수업에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모자무사에도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이래서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볼 때는 약간 떨어져서 앉아요. 울어야 되니까, 각자 울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울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목적이 뭐니 이러죠, 그죠? 그 목적은 뭐냐? 그래서 너가 지금 나한테 무엇을 제안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서 사람들은 자꾸 목표를 얘기하니까 그 시인은 그거 말고 목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미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코로나,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소득 불균형,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 전쟁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쉽지 않을 거다.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 꽂힌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전쟁의 시대로 성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냥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힘없는, 그죠? 큰 힘을 가지지 못한, 중앙 집중적인 힘을 가지지 못한 대중들은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제한하고 우리의 지표 삼아서 감각을 통해서 새로운 윤리와 도덕으로 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겠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것이 포스트 휴먼 사상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냥 적응하고 살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포스트 휴먼을 그 토픽 안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뿐 끊임없이 가장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 나가자라고 이미 많은 얘기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류세는 1995년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폴 크루첸이라는 네덜란드 기후학자가 처음으로 얘기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뭐냐면 지구에 큰 재앙이 다가왔다. 기후변화라는 재앙이 다가왔는데 이 기후변화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인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인류. 어느 정도로 왔느냐? 지층이 바뀔 정도로 왔다는 거죠.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떼가지고 지층에 화석연료가 쌓일 정도로 왔다. 인류세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이 인정이 되어서 노벨 화학상을 1995년도에 받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이 인류세라는 것은 휴머니즘적이죠. 다분히 휴머니즘적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그랬다. 그런데 그 화석연료를 뗀 사람은 누구죠? 선진국이에요. 경제 선진국이고 산업 개발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미국,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이죠. 유럽 국가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나 이런 데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보기 억울하죠, 그죠? 그러니까 반휴머니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사고 방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게 자본세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인류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자꾸 죄책감을 받는다는 거죠. 별로 그렇게 그게 기여하지 않았는데 죄책감을 받으니까 그러지 말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자는 거죠. 자본이 그랬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자본주의, 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룬 신자유주의가 주범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라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마음이 자유롭다. 반인류세죠. 반인류세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붙이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너지도 쓰고 애플 컴퓨터도 쓰고 삼성 컴퓨터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알게 모르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나도 기여했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본주의 만 죄인이다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휴먼적으로 봐서 솔루신이라고 하죠. 솔루신은 솔루스의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자라고 이 포스트 휴먼의 대표적인 학자인 도너 해러웨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솔루신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촉수를 가진 어떤 독특한 존재다라고 보자라는 거죠. 당분간. 이게 뭐냐면 어떤 퇴비더미를 한번 보세요. 퇴비더미, 이 세상이 퇴비더미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퇴비더미 안에서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시골에 가셔가지고 퇴비더미를 보면 그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퇴비도 있고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다음에 이제 뭐 낙엽 같은 것도 있고 잡초도 막 넣어요. 그 속에. 그럼 그 속에서 보면 여름이 되면 거기서 연기가 막 뭐라고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 손을 넣으면 여러분 퇴비더미에 손 넣으면 뒤어요. 안에서 그 미생물 활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다 손 놓으면 뒤고 화상을 입는다는 거죠. 80도, 90도까지 올라가요. 뭐 연기가 막 나는 거죠. 그러면 이 퇴비더미랑 우리 세상이 퇴비더미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진짜 아니냐라고 도나 해러웨이는 묻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찜통에 살고 있고 모든 문제가 우리 주위에 이미 와 있고 계속 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미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슬기롭게 사는 것은 이 퇴비더미를 깨끗하게 치워줄 모든 문제를 치워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덕, 누군가의 휴머니즘, 누군가의 과학이 와서 이걸 깨끗하게 처리해 준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퇴비더미를 깨끗하게 처리하면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모든 게 다 더러운데 뭘 처리하고 할 게 뭐 있나요? 다 더럽잖아요. 우리가 똥과 함께 거기서 막 버물러져 있고 음식 쓰레기 있고 뭐 낙엽 조각들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남은 뭐 볏잎 이거 다 섞어 가지고 있는 그 퇴비더미 안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걸 깨끗하게 처리하면은 우리도 깨끗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 속에서 함께 사는 지혜로운 길이 없는지 살펴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길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촉수, 즉 슬루시는 촉수를 얘기합니다. 이게 문어의 촉수, 아메바의 촉수, 우리가 이렇게 촉수가 있는 거죠. 촉수는 누구와 연결되나요? 이 세상은 모든 것과 연결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어떤 것과 반드시 연결된다.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어떤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있나요? 이건 신이잖아요.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내가 계몽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악마를 부셔야 되겠다. 내가 저 무지한 사람을 깨우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히틀러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나의 촉수는 누군가와 연결되는데, 그죠? 연결되는데 이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것과 연결되고 또 다른 연결되는 건 또 다른 연결되고 이것만 지켜 나가면 세상이 오히려 트러블과 함께 하는 것이 돼서 해결의 길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다. 아니면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는 거죠. 이 포스트 휴먼 사상 것들은요.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누구를 연상이 되세요? 아인슈타인이 연상이 되죠. 힘이라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바로 옆에 있는 모나드와 연결하는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만이 이 세상 전체의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이 퇴비더미의 솔루세는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중심적인 태양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 어떤 절대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유엔이라 그게 설사 유엔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유엔을 존중하되 유엔이 중심에 서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줘가지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를 감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죠? 지표를 만들어내고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죠? 기하학을 만들어내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기하학을 만들어내서 감각할 수 있을 때 내가 감각하는데 내가 움직일 거잖아요. 지금은 CO2가 중요한 건 내가 머리로 아는 거지 감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감각은 돈으로만 하고 있단 말이죠. 가성비. 우리 엄청 가성비 좋아하잖아요. 오로지 감각하는 게 가성비라면 좋다 이거죠. 돈이 그 정도로 중요하자면 돈이 왜 하나여야 되느냐. 수백, 수천 가지의 돈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감각할 수 있는 언어화하면은 그 기하학 속에서 퇴비더미의 술루스의 기하학이 탄생을 하고 술루스의 언어가 탄생을 하고 술루스의 감각이 생기는 텐트클, 촉수, 인간의 촉수가 징그럽게 하자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징그럽게 하자는 게 아니라 나의 촉수, 언어적 촉수, 기호적 촉수가 모든 것을 감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체, 그죠? 군체처럼 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군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이 왔을 때, 할 때 누군가가 군체처럼 우리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역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휴먼 사상이 지금 1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학문이고 살아 숨쉬는 우리의 생각이고 디지털 시대의 하나의 어떤 다른 우리로서 우리가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죠?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이보그가 됐을 때 사이보그라는 게 뭐죠? 디지털 감각이 있는 인간을 사이보그라고 우리가 역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사이보그가 됐을 때 비로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자칫하면은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것들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사이보그가 됐을 때 이렇게 촉이 하나 생겼을 때 오히려 생각이 가능한 그러니까 사이보그가 사고하는 술루세 시대를 성큼 오히려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형이상학, 존재를 다하는 형이상학, 개념을 다루는 과학, 그렇죠? 존재를 다루는 형이상학. 그 다음에 그런 과학의 주체를 제거하려고 하는 과학, 그 구멍을 메꾸는 기하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고민했던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깊이 있는지도 않은데 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목요일부터는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10분 정도로 발표해 주시고 슬라이드나 어떤 대본을 참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녹화를 계속 할 텐데요. 여기 있는 이원재 그 조교 학생한테 만약에 조별로 우리는 그 유니스트의 공식 사이트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올리지 않고요.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올라갑니다. 근데 가능하면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래도 이런 제가 이 학기 수업 진행할 때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릴 것 같이 새로운 실험과 같은 수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실험을 하지만 여러분도 학생으로서 이런 수업이 크게 뭐 다른 수업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가능하면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